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그쵸. 참 좋은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아파트를 살 사람보다 팔 사람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라는 대형 변수를 앞두고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그리고 역대급 종부세 부과 여파에 따라서 대부분 지역에서 매수세가 좀 약화되고 있는데요. 2022년 부동산 시장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일단 뭐 지금 전망이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 조금 되게 의미 있는 시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전과는 조금 다른 그런 양상이 나올 것 같아요. 일단은 하여간 원인 자체는 다른 것보다도 매수세가 이제 줄어들었다는 게 가장 큰 이유고요. 매수세가 줄어들었다는 걸 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매수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사람들이 확 줄어들었어요. 그런 여건이 되는 거를 정부에서 굉장히 많이 틀어막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정 장세가 이어질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거래는 좀 나아질 거라고는 보여져요. 그렇긴 한데 제가 볼 때는 뭐 내년도의 전망을 간단하게만 얘기하자면 전약 후강. 초반에는 약세장, 후반에는 좀 강세장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본질은 변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본질이 변하려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공급이 폭발적으로 늘거나 아니면 이제 외부의 어떤 충격이 와서 모두 다 위기의식이라고 느끼는 그런 상황이 되거나, 그게 이제 본질을 바꾸는 요인인데 그 본질을 바꾸는 게 변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냥 수요가 축소되는 거는 일시적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다시 그 수요층이 쌓이는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이제 매수로 돌아왔을 거고, 그래서 이제 다시 강세로 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선 이후에 좀 집을 매수하려고 좀 집 구입 시기를 미루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좀 그렇죠. 바람직한 선택일까요? 참 얘기하기가 그렇긴 한데요. 일단 누가 될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어떤 정책을 펼지도 모르고, 뭐 다 얘기하는 것처럼 참 또 죄송한 얘기긴 하지만 정부를 조금 불신하는 상황이 됐잖아요. 막상 이제 뭐 대선 후보들이 이렇게 뭐 공약을 건다고 하더라도 진짜 저 공약대로 할 거야? 뭐 이런 걱정도 되고, 얼마든지 또 뒤집을 수도 있는 상황이, 이러다 보니 그런 거를 이제 이유로 미룬다는 것 자체를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이런 것 같아요. 핵심적인 부동산 같은 경우는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매수를 좀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조금 기다려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분류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질이라고 하는 거 진짜 잘 봐야 되겠네요. 공급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외부적 충격이 있는 것인지, 이 본질이 흔들리지 않으면 결국에는 제자리를 찾아갈 수가 있는 거겠네요. 서울의 매매 시장에 이어서 전세 시장도 좀 수요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세입자를 구하는 집주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 전세 매물도 조금씩 쌓여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럼 2022년 서울 매매 시장과 전세 시장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전약 후강으로 봐요. 또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임대차법 때문에, 임대차법이 시장을 갖다 왜곡시켰다는 건 이제 다 인정하는 바잖아요. 그냥 냅뒀으면 그야말로 물건이 많아서 갈 사람들은 가고 이러면서 이제 적절하게 이제 가격이 올라가거나 할 텐데, 그걸 인위적으로 틀어막고 인위적으로 사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줘 버리니까 시장에 두 가지 가격이 형성돼 버렸잖아요. 새로 하는 사람과 갱신할 수 있는 사람과, 이렇게 돼 버리니까 그런 인위적인 현상으로 인해서 시가장 왜곡 현상이 일단은 일단락돼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갱신할 수 있는 사람은 다 갱신했고, 어차피 새로운 전세 구할 사람은 다 구했고, 이런 상황이 됐다, 이런 얘기죠. 그러다 보니 전세를 구할 사람들 일단은 당분간 끝난 상황이죠. 그런 다시 전세를 구할 사람들이 시장에 나오는 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거다. 이게 좀 안정화가 됐다고도 말할 수가 있을까요? 뭐 전쟁 중에 잠깐 휴전? 뭐 표현이네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서울의 전세 시장을 봤을 때 거의 과거부터 지금까지 내린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건 뭐 사실 너무 당연해요. 사실 전세라는 거는 사실 뭐 거품이라는 게 없는 거니까요. 근데 이번 시장에서 가장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던 이상한 현상이 벌어진 거거든요. 이제 외부의 충격도 아니고 강력한 규제로 인해서 시장이 왜곡되는 그런 현상이 최초로 나타난 거예요. 사실은 시장이 얼마나 정확하냐면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중 가격이 생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시장을 왜곡했다라는 증거거든요. 이게 일반적인 상황에서 절대 없는 거죠. 절대 나타나지 않을 일인데 그게 나타나 버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 전세 시장이라는 것 자체는 뭐 당연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을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공급에 비해서 원하는 사람이 많은 지역 같은 데는 당연히 가격이 오르는 게 정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서울
서울 비해서 조금은 가격이 싼 인천 지역과 경기도 지역은 혹시 가격이 좀 어떻게 될까요? 사실 수도권도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사실 수도권에 또 조정 지역이 아닌 데들이 몇 군데밖에 없잖아요. 다 조정 지역으로 묶였고 수도권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인천 정도가 제일 그래도 투자성은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인천이 이제 다른 곳에, 다른 수도권의 그런 기반시설이나 이런 거나 개발 정도나 이런 거에 비교해 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가격이 많이 올랐어도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더 있다라고 보여져요. 다만 이제 그거를 이제 오해하시면 또 안 되는 게 이게 지금은 너무 단순하지가 않아요, 상황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금액에 따라서도 다 대처해야 되는 방법이 다르고 또 지역에 따라서도 그렇고 좀 다 다르거든요. 하여간 근데 인천은 좀 강세로 갈 거라고는 보여집니다만은 또 투자자들은 오해하시는 게 이제 너무 재개발 초기의 물건 같은 거 이런 것도 사두면 되지 않냐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 쪽은 좀 아닐 것 같아요. 위험성이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서울 지역도 전약 후광이라고 좀 말씀을 주셨는데 인천이랑 또 수도권 지역들, 경기도 지역도 좀 전약 후광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게 보여져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 왜 이렇게 됐나, 왜 갑자기 매수세가 이제 줄어들었나라는 거에 대한 이해를 하면 거의 다 이해가 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수요자로 하여금 취득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고, 물론 대출 규제도 당연하고요. 취득세도 그렇고, 투자자도 취득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투자가 아니라 먼저 사놓을 사람들. 내 집을 조금 먼저 사놓자. 6개월 먼저 사놓자. 12개월 먼저 사놓자. 이런 사람까지 쉽지 않은 상황이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러니 당연히 당분간은 그런 사람들 외에 다른 매수 세력들이 나와야지만이 다시 매수로 들어서는 거기 때문에 그 시간이 조금 걸릴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시장 분위기라는 게 순간적으로 올랐다가 순간적으로 떨어지는 건 아니고 천천히 끌어올렸다가 천천히 식는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지금 분위기로만 봐서는 특별한 외부적인 요인이 없다고 그러면은 완만하게 조정을 받을 거라고는 보여지고요. 근데 항상 그렇지만 본질이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는 상승은 매우 빠르게 상승해요. 완만하게 약세로 가다가 급등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지방에서 대구라든지 세종 지역 같은 경우는 좀 하락세가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2022년 지방의 주요 지역들은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어디를 좋다고 얘기하는 건 부담이 없는데 어디를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는 여기를 왜 나쁘다고 그러냐 내가 사는 지역인데 또 막 할까 봐서 조금 걱정이 되는데 조금 좋지는 않게 봐요. 대구나 부산은 부산을 조금 좋지 않게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폭락한다 이런 뜻은 아니지만 투자로 진입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시점이고 전체적으로 이제 가격도 완만하게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지고 또 세종 말씀하셨는데 세종도 조금 완만한 조정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고 그런 거에 비해서 또 공급도 많고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한 이유예요. 본질이 살짝 바뀔 수가 있는 측면이네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이 일단 기본적으로 많고 앞으로도 공급될 것들이 많고 이런 상황인데 그런 공급을 해결해 주려면 그거에 따르는 특별한 수요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수요는 딱히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좋지 않게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 말씀 주신 지역 그래도 세 지역 정도 되는데 그 외에는 그래도 조금 지켜봐도 괜찮은 거죠. 그 외에 지역들은 서울권도 그렇고 수도권도 그렇고 그런 것처럼 전약 후광은 변하지 않을 것 같고 아까 세 지역도 마찬가지로 보여져요. 전약 후광은 똑같이 될 거라고 보여져요. 다만 그렇긴 한데 강세로 간다고 하더라도 남들 다 갈 때 이렇게 떨어지고 요만큼 올라가는 데가 있고 이렇게 떨어지고 이만큼 올라가는 데가 있으면 상대적으로 이쪽은 많이 떨어진 거라고 느끼잖아요. 전고점도 못 미치니까 그런 현상들이 벌어질 것 같다 그런 얘기예요. 결국 그것이 이쪽은 올라가는데 한쪽은 계속 떨어지고 이런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럼 이제 코로나 이후에 변화되는 트렌드도 주목을 해야 되는데 빨리 팔아야 되는 부동산도 좀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어떤 것일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구축을 제일 먼저 얘기하고 싶고요. 구축이라고만 말을 하면은 조금 구축도 많이 올라가는데 이럴 수 있기 때문에 맞아. 구축도 진짜 많이 올랐으니까. 거기에 플러스 하나 더 할게요. 구축 플러스 기반시설이 떨어지는 지역에 있는 구축. 요거는 1순위예요. 1순위. 근데 요거를 1순위라고 얘기해도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쉽게 안 팔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거 재개발돼요. 재건축돼요. 리모델링돼요. 뭐 이런 얘기들 꼭 하거든요.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습니다만은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시장의 강세장, 약세장을 다 거치면서 굉장히 평균보다 못한 성장을 가져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지금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실수요가 많이 받침이 안 되면서 약세장을 만나게 되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하락을 하거나 멈춰 있게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15년 만에 뭐 50% 올랐다. 이런 뭐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내가 샀는데 바로 50% 올랐는데 그리고 15년 동안 계속 그대로다. 뭐 이러면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기반 시설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기반 시설 중에서 가장 요즘 좀 쳐다봐야 될 곳이 있을까요? 볼 때 그렇잖아요. 이제 뭐 살기 편하게 돼 있는 이제 아파트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뭐 이제 뭐 기본적으로 뭐 학교, 상가시설, 당연히 이제 교통. 근데 이제 교통이 오히려 조금 떨어져요. 사실은 그런 상업용 시설 같은 것이 충분히 있는. 그러니까 상업용 시설이라는 건 학원, 병원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왜 많이 있겠냐고요. 그거는 그 주변에 아파트들이 많고 장사가 되니까 많이 있지. 뭐 예를 들어서 뭐 100세대들을 위해서 막 상가들이 쫙 포진해 있을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장사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는 그런 곳에 이제 사람들이 수요가 있다는 얘기고, 그런 수요 속에 있는 단지 같은 경우는 모든 게 편리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기반시설 중에선 제일 떨어지는 게 오히려 교통이에요. 예. 많이들 교통이 제일 중요한 줄 알고 있거든요. 근데 교통보다 상권을 더 잘 봐주는 게 학원가라든지 그렇죠. 또는 좋은 편의시설들이 있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좀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에 대한 소유욕도 조금씩 많아지는 것 같고, 또 큰 공간을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형 평형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실제로 앞으로 40평 이상의 대형 평형이 좀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그쵸. 참 좋은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왜 지금은 대형평이 이렇게 올라갔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건 사실 코로나 때문에 오른 게 아니고요. 강세장이기 때문에 오른 거예요. 부동산이 강세로 가면 항상 대형 평형이 많이 올라요. 그건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이건 단순히 수학적인 계산이에요. 그냥 내가 5억을 투자해서 10% 오르면 5천만 원이잖아요. 10억을 투자해서 10% 오르면 1억이 오른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똑같이 오른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 생각에는 10억을 투자해서 1억이 오른 거를 더 많이 오른 거라고 착각을 해요. 물론 그렇게 정확한 비율로 나타나지는 않지만은 그야말로 강세장은 많이 투자할수록 많이 버는 거예요. 당연히. 오히려 이렇게 수학적일 가능성이 더 높다 이런 얘기예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물론 수학적으로 정확한 퍼센테이지로 올랐다라는 건 아니에요. 대형 평형이 좀 더 오를 수 있는 건 맞긴 맞아요. 근데 그것도 왜 그러냐면 대형 평형을 샀더니 더 많이 오르네? 이런 생각 때문에 또 사람들이 사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꼭 필요해서가 아니라 더 많이 오르니까 산다.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올랐다고 봐야지 실제로는 대형 평형이 많이 앞으로도 오른다라고 보기 어려워요. 왜냐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고 그랬잖아요. 막상 이제 집에 오래 있어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얘기가 나와요? 집에서 못 있겠다. 이런 소리가 나와요. 집에서 일 못 하겠네? 소리가 나옵니다. 더 좋고 넓은 집을 사느냐? 아니면 나와서 일을 하느냐? 이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근데 나와서 일하는 게 더 편합니다. 직장을 나간다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하는 거점 오피스예요. 이제 이런 거점 오피스들이 많이 발달을 하죠. 이미 대기업에서는 많이 그렇게 이미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택근무를 하라고 했더니만은 나중에는 야 해보니까 너무 힘들다. 뭐 어떤 사무 공간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래서 거점 오피스 형태가 더 발달할 거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집의 용도가 분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서 모든 걸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큰 착각이고, 옛날에는 뭐 생일 파티 한다고 하면 다 집에서 했잖아요. 근데 이제 생일 파티 하면 다른 데서 한다. 음식점에서 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용도가 다 바뀌는 거지, 생일 파티 하는 사람이 늘어나니까 우리가 큰 집 사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해라는 거예요. 이렇게 재택근무가 활성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대형 평형이 계속 선호되는 현상이 이어지지는 않는다. 그냥 가장 좋은 평이라고 하면 국민평형 정도? 무난하게 보면은 그렇게 보여지고요. 이미 뭐
인구 증가는 멈췄고, 예, 그리고 이제 세대 분리만 계속 되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8사형 제일 무난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8사형, 5구형, 뭐 요새 이제 특이한 이제 그 사이의 형들, 예, 7사형, 뭐 76형, 68형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도 좀 더 주목을 받을 거다.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 사이 평형 때까지 다 같이 봐주시는 게 좋겠네요. 예, 예.